부탁해요. 아이고, 여러분 주말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잠만 잔 것 같은데, 레알. 안나. 우리 멜베짱, 코크님, 라이커트님, 호유님, 대나님 어서 오시고요. 멜베짱, 나 없는 주말은 어땠어? 너무 슬펐어? 아니 여러분, 제가 그 10주년을 위해서 소설을 쓰고 있잖아요. 아, 페페님 어서오세요. 아, 근데 너무 힘들다기보다는 살짝 뭐랄까, 조금 그래요. 쿠더님 어서오시고요. 그래서 완성은 내일쯤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틀은 다 잡았으니까 뭐. 그래서 딴딴딴. 오. 그래서 뭐지? 스레딕 레전드를 저번에 했었죠. 근데 그게 3편까지 이야기가 있는데 3편은 뭐 그렇게 이어진다거나 그런 느낌 없어서 제외를 했고요. 기대. 오늘은 또 이야기 마켓에서 또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얼굴 인식 시스템.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재인 것 같습니다. 추천 감사드리고요. 그 소설이 지금 어디까지 완성이 됐냐면요. 거의 3분의 2 정도는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공폼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약간 너무 뻔한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오. 인테리아님 어서 오시고요. 그거 소설이 기대되시나? 아무튼 그 능력고사도 다 출제를 했고요. 제보 사연도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인데 오늘은 또 그걸 위해서 잠도 많이 자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내일이잖아. 내일 방송 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리님 준비하신 모든 게 기대된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어쩌지? 근데 문득 키보드를 봤는데 고양이 털이 진짜 많네요. 키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아이고. 실망하시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어. 아니 여러분, 제가 이모티콘 플러스 있잖아요. 그 카톡에 제가 카톡 쓸 일이 많아가지고 이모티콘 플러스 결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제 옛날에 보던 웹툰의 주인공들이 이모티콘으로 나와서 그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쓰는데 거기에 만티코어가 나오거든요. 만티코어가 뭐냐면은 몸통은 사자고 꼬리는 전갈꼬리에다가 날개가 달려있어요. 악마 날개처럼. 그래서 날아다니는 그런 건데, 그게 그 캐릭터랑 실제 만티코어 그려놓은 거랑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웃기더라고요. 요새 자다 이제 있나가지고 던파만 쓰는 중. 나 오늘 던파 그냥 출첵만 했어. 박쥐날개구나 그게. 맞아. 날라다녀요. 캐릭터는 되게 귀엽거든요. 근데 만티코어 날개 달린 건 튀겨야죠. 드실 줄 아시는 분이시구만요. 맞아, 날개 달린 건 튀겨야 제맛이죠. 내일 방제도 고민해봐야 돼요. 약간 어그로를 끌 수 있는 방제. 근데 제가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그렇게까지 이건 진짜 어그로인데? 이런 건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방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충 정했고요. 방제는 그렇게 어그로성은 아니에요. 심쿵주의 남양특집 방송 10주년 기념 아니다 10주년 특집으로 바꾸자. 10주년 특집. 근데 제가 그 어그로를 끌면은 솔직히 속는 분들은 무슨 죄인가 싶어서. 저는 그래서 어그로는 안 끕니다. 추운 날 더 춥게 만드는 방송. 그 정도 안 오지. 세상에. 추천 감사합니다. 저 착하다고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저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관심 있는 타인 외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진짜.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약간 나는 예를 들어서 누가 친구가 차 사고가 났대. 그러면은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이거보다는 괜찮으니까 카톡 하는 거겠지. 야, 보험은 뭐 들어놨어? 어떻게 해결됐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저의 시청자분들은 다 관심대에 다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감정 조절 같은 거는 좀 하는 편인데 그래도 여기는 제가 방송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메빌이가 제일 관심 많아. 진짜 메빌리 선물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조만간 기대하세요. 메빌님 뭐지? 편지 써줘야 될 것 같아. 편지랑 명함이랑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선물이랑. 메빌님한테 편지 쓰면 할 말 진짜 많을걸? 한 장 다 채울 것 같아. 옛날에 우리 회장님한테 편지 보내줬었잖아. 근데 그때는 회장님이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별로 이렇게 쓸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도 좀 썼는데 메빌님은 솔직히 편지 쓰라 그러면 되게 뭔가 주저주저 할 말 되게 많을 것 같아. 드디어? 아니 여러분, 그리고 10주년 기념 룰렛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될까요? 고민되네. 백호님 약간 메빌님이랑 나랑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 은연중에. 아니 여러분, 그래서 또 내일은 또 내일의 방송 준비 때문에 할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또 못한 게 양인 너한테?
아, 양이 내 거야. 펀나무님 어서오세요. 10주년 때 다 오실 거죠? 안 오시는 분 저기 데스노트에 적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킥킥. 저번 주부터 내일 일정 바뀌어서 진짜요? 완전 감동할 것 같아. 나 적히겠다. 낮밤 바뀌어서 못 올지도. 못 오면 뭐 그냥 적히는 거지. 아니 님들 저 최근에 롤을 했는데 칼바람이었거든요. 근데 10시쯤이었던 것 같아. 한 9시 55분? 우리 팀 일라오이가 갑자기 나 피방 시간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10시까지 영업이라 이러는 거야. 다른 팀원들이 이제 너 리폰 먹어야지 뭐 이랬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게 말했죠. 근데 큐 왜 쳐 돌림?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보고 꼽냐? 그래서 다른 애들이 꼽다 해줬어요. 제가 말을 좀 극단적으로 하긴 하거든요. 근데 왜 큐 쳐 돌림? 이렇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쁘란 거예요. 피방 시간 5분 남기고 큐 돌리는 사람이 어딨어.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저 할인 능력 고사는 총 10문제예요. 왜냐면 불량 할인? 나 그렇게 던파할 때는 그러진 않거든요. 롤하면 인상이 터져버려가지고. 그럼 말투가 그거잖아. 근데 왜 큐 쳐돌려? 뒤질래? 약간 이런 말투. 뚱이아버지님 어서오세요. 피만 5분이면 핀보 돌려야 돼. 그러니까 롤 큐를 왜 쳐잡아? 어차피 그러면 뭐 신고 먹는 게 다 정상이지. 그리고 당연히 내가 왜 큐 돌렸냐 이러면은 보통은 아 죄송 그냥 돌리고 싶었음 이랬으면 나도 별말 안 했을 텐데 꼽아? 이러잖아. 그 열받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신고했습니다. 욕은 안 했어요. 직접적인 욕은 안 해요. 저는 게임할 때 신고 먹으니까 상대의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거지. 나 근데 왜 여기 있구나. 이름을 안 바꾼 줄. 그래서 여러분 진짜 10주년 방송 때 제가 3시간을 잡아놓긴 했잖아요. 시간을. 근데 아마 좀 더 일찍 끝나면은 그냥 토크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11시부터 2시까지니까. 아니 근데 요새 잠이 안 와가지고 게임을 한 4, 5시까지 하다가 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아빠가 그거를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시까지만 해라 해가지고 알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암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엄청 막 채식주의나 좀 건강한 음식 먹거나 뭐 짠 거 좋아하고 고혈압 걸릴 것 같은 음식을 먹거나 해도 결국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늦게 자는 거래요. 그래서 뭔가 그걸 보니까 살짝 나 좀 위험할지도 이렇게 하면서 잠은 좀 잘 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는 게임을 좀 늦게까지는 안 하려고요. 원희님, 도마도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늦게 자면 너무 재밌는데 세상 재밌는 일들은 다 나 잘 때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에 보란듯이 그냥 제가 아침부터 게임 해버렸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전날 12시에 자고. 바비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게임하고 그랬죠.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 아, 그리고 퀵뷰 지금 몇 개 남았는지 봐야 돼요. 그날 다 뿌릴 거기 때문에. 몇 개 있니? 얼마 안 남긴 했네요. 20장 정도? 후연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10주년 때 여러분 제가 공지를 또 했지만은 아마 그 순서가 이제 처음에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은하리 능력고사라고 해서 저에 대한 문제 맞추고 쪽지로 답안 보내주시는 거 그거 하고 3부 때는 제가 직접 쓰는 뭐 그런 그 눈깔 사탕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낭독을 할 거고요. 이게 좀 기대하시는 분들은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솜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두근두근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야기는 얼굴 인식 시스템입니다. 약간 이거 리령님 어서오세요. 이런 약간 미래적인 이야기는 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가타카라고 그 옛날 영화. 내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한 사람의 승자. 내 다시 보기 근데 만들 것 같긴 한데 이거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를 다시 보기를 만들면은 뭐 그날 안 오시는 분은 나중에 보지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근데 또 생방송의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같이 하는데 의미가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얼굴 인식 시스템입니다. 몇 년 전 나는 어떤 기업 소속 연구팀에 속해 있었다. 연구팀이라곤 해도 하얀 가운을 입고 화학약품을 다루거나 하는 일은 아니었다. 우리가 맡았던 건 카메라를 통한 얼굴 인식 시스템과 그 응용 방법에 대한 연구였다. 메인 컴퓨터 한 대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거기에 여러 곳의 CCTV 영상을 수집해서 얼굴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ID 0001은 X에서 Y에서 Z의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라는 기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이었다. 다만 그런 시스템 자체는 당시에도 꽤 개발이 진척된 상황이었기에 기본이 되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에 추가 기능을 집어넣는 게 우리 팀의 목표였다.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위한 것이었다. 최초로 시도한 건 얼굴 인식을 통해 그 사람의 나이를 추정하는 것이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는 일기예보와 비슷하다. 미리 각 연령별로 수집한 얼굴을 컴퓨터에 입력해두고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하면 수집되어 있는 자료와 비교해 예상되는 나이를 산출하는 것이다. 방법은 무척이나 간단하지만 그럼에도 신뢰도는 높아서 테스트 단계에서도 적중률은 40%에 육박했고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8살 정도로 맞추는 수준에 이르렀다.
꽤 재미있긴 했지만 이 정도는 다른 연구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는 독특한 기획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 연구팀에는 얼굴 사진과 개인정보의 빅데이터가 수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 이름부터 시작해서 학력과 출신지까지. 하지만 역시 이름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였다. 애초에 데이터화되기가 힘들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이름을 컴퓨터로 예측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학력 예측은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4가지 패턴의 단순한 분류였던 덕인지 50%에 달하는 적중률을 보였다. 게다가 출신지 예측의 경우에도 예상외로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각 지역 사람들의 얼굴을 분류해서 입력을 하자 각 도시별로 1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온 것이었다. 겨우 10%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다. 나이를 알아맞추는 것은 사람이 한다고 해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10명 중 1명이라는 확률이라도 얼굴만을 통해 그 사람이 어느 도시 출신인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거기서 나는 어느 정도의 자료만 확보가 되면 컴퓨터의 예측이 사람보다 정확할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고 한층 더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팀 내에서도 괴짜로 평가받던 A가 야, 우리 이걸로 남은 인생 예측 같은 거 해볼까? 라는 제안을 했다. 아무래도 당시 한참 장안의 화제였던 만화 데스노트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빅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곤 해도 당연히 여생에 관한 자료 같은 건 있을 턱이 없었다. 그거야 세상을 떠난 역사적 인물 사진 중에 언제 찍었는지 확실한 사진으로 자료를 만들면 되지. 흑백이라도 인식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 아냐. 물론 컬러 사진에 비하면 인식률의 자체는 떨어질지언정 메커니즘상 흑백 사진도 큰 상관은 없다. 하지만 그런 제한된 조건이라면 자료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게 문제였다. 중요한 건 얼굴이랑 사진을 찍은 날, 그리고 죽은 날이 확실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 사진 같은 거 신문에서 찾았으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자료를 모으면 우발적인 사고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죽은 사람도 자료에 포함되어 버릴 텐데. 그런 건 어찌되든 상관없잖아. A는 능글맞게 웃을 뿐이었다. 당초에 내가 여생을 측정하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린 건 얼굴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언제쯤 자연사일지를 예측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A가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길거리 점쟁이나 하는 짓을 컴퓨터에 시키라는 것 같았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사진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조금 꺼림칙하긴 했지만 그 무렵에 우리는 연구에 몰두해 의욕이 넘쳤기에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매일 신문과 뉴스를 뒤적이며 사진을 구해서 죽은 날에서 사진을 찍은 날을 빼서 남아있는 예정 수명을 산출한다. 몇 주 지나지 않아서 2천여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었다.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료량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우리는 시험 운용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그렇다곤 해도 정답이 있을 수 없는 예측이기에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나 오차가 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맨 처음으로 시험 대상이 된 건 바로 나였다. 시스템을 가동하고 카메라 앞에 선다. 바로 얼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잠시 계산한 뒤 컴퓨터가 예측치를 뽑아냈다. 60,
일본 남성의 평균 수명이 80세 전후이고 당시 나를 포함한 우리 연구진이 모두 20대 중반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그럴듯한 예측이었다. 곧이어서 다른 멤버들도 하나씩 테스트에 임했지만 샘플이 적었던 건지 아니면 애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됐던 것인지 예측치는 천차만별이었다. 23, 112, 75, 42 편차도 클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터무니가 없는 수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A의 경우에는 무려 0이라는 수치가 나와버렸다. 역시 컴퓨터한테 이런 수치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예측하게 하는 건 무리였나 싶어서 우리는 낙담했다. 하지만 수작업으로 샘플을 2000개나 모았는데 이대로 폐기시키는 것은 너무 아까웠다. 우리는 일단 하룻밤 동안 로그 자동 생성 모드를 켜놓고 회사 서버에 들어오는 모든 CCTV의 영상을 분석하게 프로그램을 설정했다. 다음날 출근해보니 화면에는 수천 건이 넘는 얼굴 인식 결과가 출력되어 있었다. 통계를 내보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촬영 장소에 따라 초장치의 편차가 엄청나게 컸던 것이다. 예를 들면 자료 영상 중에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추적 여생은 106년이었다. 전체 평균인 46년에 비해 훨씬 높게 나온 것이었다. 반대로 처음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건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로 평균 38년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그런 식으로 평균 여생이 가장 낮은 곳을 검색해가니 두 번째로 낮은 것은 시내의 양로원이었다. 평균 여생은 15년, 그리고 최하위는 예상대로 병원이었다. 무려 평균 여생이 4년이었다. 하지만 잠시 생각을 해보니 뭔가 이상했다. 아무리 아픈 사람이 잔뜩 모여있는 병원이라곤 해도 평균치가 겨우 4년밖에 안 나오는 건 뭔가 이상하다. 가벼운 부상으로 잠시 입원한 사람도 있을 테고 단순한 감기로 진료만 받으러 온 사람도 있을 텐데 무슨 에러라도 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나는 로그를 열어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자료를 보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ID 1234-34라는 서식으로 자료가 쭉 나와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34나 50 같은 평범한 수치에 섞여서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값이 있었던 것이다. 여생 추정 값이 음수로 되어 있던 것이다. 혹시나 병원 쪽의 자료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다른 영상의 로그도 확인을 해봤다. 음수로 뜬 값 자체는 모든 영상에서 두세 개씩 발견되었지만 병원 로그만큼 엄청난 숫자는 아니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여생 마이너스 3년이라는 건 곧 죽은 뒤 3년 경과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정상적인 양수값으로만 평균을 내면 병원의 여생 예상치는 전체 평균보다 낮지만 그래도 24년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 하지만 여생이 마이너스로 나온 자료가 극단적으로 많아서 여생의 평균치가 4까지 떨어진 것이다. 애써서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다. 그 뒤에 팀원들을 모아서 자료를 놓고 논의를 계속했지만 기분 나쁜 결론만 도출될 뿐이었다.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애초에 여생을 추측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서 오차의 범위가 말도 안 되게 커진 것 뿐이라는 것이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변에 실제로 여생이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태어나게 활보하고 있다는 것.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첫 번째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윌선에는 얼굴 인식을 통한 건강 상태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대충 보고서를 쓰고 이 프로젝트는 그대로 폐기되었다. 다만 그 뒤에 내게 이 프로젝트를 결코 잊지 못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시스템 테스트 도중 여생이 0년으로 나왔던 A가 그 테스트를 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정말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 플랫폼에서 몸을 던져 그대로 사망했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듣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어떻게 컴퓨터는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일까?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는 샘플과 대상자의 얼굴뿐이다. 하지만 사실로서 A는 세상을 떠났다. 컴퓨터가 내놓은 예상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해에. 나도 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비과학적인 것은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나는 CCTV와 인파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 매일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지나쳐가며 시선이 마주치고 엇갈려간다. 그 사이에 이미 세상을 떠나고서도 몇 년이 훨씬 지난 얼굴을 한 사람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요즘 나는 병원 근처로 발도 들이지 않고 있다. 과연 앞으로 60년 뒤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가? 그것만이 내게 남은 마지막 의문이다. 긍령님 어서오세요. 고려은단 중동님, 대장님, 모저하니님, 둥이아버지님, 목소리님, 정희님, 대나님, 탄장님, 큐객님, 햄터님, 엘지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들랑 안 했는데. 아꾸미님 어서오세요. 검거. 검거? 잡았다 요놈. 화났어. 매일이 저거 이모티콘 찰떡이라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럴 수 있어. 박광희님 어서오세요. 메빌님한테 걸리다니 운이 안 좋으시군요. 메빌님 저거 이모티콘 너무 귀엽기는 해. 이제 메빌님이 딱 떠올리면 저게 자꾸 떠올라요. 아, 이게 티스토리 블로그구나. 여기가 이야기 마켓이. 이제 도망치다가 한강에 와케 박으러 가면 되나요? 누가 119 불러주실 분? 아우 세상에. 이야기 마켓. 티스토리. 아니 페이스북에 들어가야 되나? 제가 PC로 페이스북 잘 안 하거든요. 앵간하면 폰으로 하는데. 잘못 눌러서 나갔어요. 그럴 때가 있죠.
추천 감사합니다. 스타킹님, 포라당님 어서오세요. 한번 페북으로 봐볼게요. 이게 제 핸드폰으로 보고 이야기해드렸거든요. 근데 보기가 살짝 불편한 것 같아서 이 블로그를 한번 이게 더 편하네. 근데 광고가 좀 많이 뜨긴 뜨네요. 광고 투성이야. 심지어 뒷부분에는 있긴 있네. 그거 뭐지? 어플 중에 유니콘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광고 차단해주는 거. 제가 그것 때문에 유니콘 어플을 샀는데 그렇게 해도 안 지워지던데. 사탕 하나 더 먹어야겠다. 아이고 세상에. 집 이야기가 많네요. 막 집값 싸다고 입주하지 마라 이런 거. 타킹님 추천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배운 귀신 부르는 방법. 이거 했었다 이거는. 왜 중국 친구가 중국에서 같이 귀신 부르는 거 했던 거 그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이번 거는 또 도깨비가 살려준 이야기입니다. 도깨비가 살려준 이야기. 착한 도깨비. 근데 그 뭐지? 일본에는 오니가 있고 한국에는 도깨비가 있잖아요. 사다스키님 어서오세요. 근데 걔네 둘이 조금씩 다르다곤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거라던가 특징이라던가. 내가 봤을 때 한국 도깨비가 더 착한 거 같아. 착한 거는.
파리 친구가 제일 착해. 저는 착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를 풀어주세요. 오해라니. 말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도깨비가 살려준 얘기라고 해요. 근데 도깨비 자체가 요새는 잘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옛날 얘기라던가 아니면 뭐 전에 들은 얘기라던가 둘 중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이야기는 도깨비가 살려준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골은 충남에 있는 청양이에요. 들으면 청양고추가 유명할 것 같지만 고추보다 유명한 구기자가 있는 곳이죠. 시골이다 보니 정말 낡은 집들도 많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물도 덜어 있어요. 지금도 시골에 가서 지나가다 보면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으스스한 건물도 많아요. 참, 서론이 길었는데 공개에 있는 도깨비 관련된 글을 보고 생각이 나서 써볼게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디테일하고 저도 들은 대로 적기보다는 디테일하게 적는 걸 좋아해서 어쩌면 1, 2편으로 나뉠 수도 있겠네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적 마을 잔칫날 회관에서 어떤 할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예요. 시골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 냇물이 흐르는 냇가 옆 그 자리 그곳에 자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낡았는데 할아버님이 젊은 시절 그 건물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관을 짜주시는 분이 임시로 짠 관을 보관하는 건물이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새 건물이었겠죠? 한날은 젊은 시절의 할아버님과 친구분들이 달빛 밝은 날에 수박밭 원두막에서 늦은 시간까지 거나하게 술을 드시고 계셨다고 해요. 술도 다 떨어져 가겠다. 이야깃거리 역시 돈이 났겠다. 취겼는지 모르지만 할아버님 친구분께서 솔깃한 제안을 하셨더래요. 마을 어르신들께서 부정 탈 수도 있으니까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그 건물을 한번 들어갔다 와보자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들어가서 정해준 시간을 버티고 나오면 다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술값을 내는 제안이었는데 술을 좋아하시는 할아버님에겐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내부는 그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근처에만 갔는데도 한기가 느껴져 으스스했다고 해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할아버님의 친구분께서 들어가실 차례가 되었는데 들어가시길 꺼려하는 친구분의 등을 메고 있던 찰나에 건물 안에서 쓱쓱 소리가 나더래요. 네 분이서 모두 서로 눈빛으로 너도 들려? 너 들었지? 라고 사인을 주고받다가 동시에 용기를 내서 건물의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본 순간 흰색 소복을 입은 여자분이 관을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쓰다듬고 있더래요. 도저히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기에 본능적으로 저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길로 혼비백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집으로 다른 박질을 하여 들어와 문을 잠궜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뛰쳐들어왔으면 옷도 찢어져 있고 여기저기 상처도 나 있고 땀에 절어 있었다고 하네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 일찍 친구분들을 만나 어제의 일을 얘기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할아버님만 그때를 기억하고 나머지 친구분들은 술을 마시고 곧장 집으로 갔다고만 말씀을 하시더래요.
건물의 앞까지 갔던 일부터 가위바위보를 했던 것, 서로 건물 안에서 들렸던 소리를 의식하고 눈빛을 주고받던 것까지 하나도 기억을 못하시더라는 거죠. 오히려 친구분들은 할아버님이 술에 취해 잠들다가 꿈을 꾼 거라고 치부해버렸대요. 그날도 그 친구분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다 보니 날이 어두워져 어서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가뜩이나 무서운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비까지 내려서 더 무서우셨다고 해요. 집에 돌아와서 세수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디선가 스슥 소리가 들리더래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이 되어서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계셨는데 이내 궁금해져 이불만 살짝 들추어서 빼꼼히 내다본 순간 어제 봤던 그 흰색 소복의 여자가 방 안에서 할아버님의 방문을 미친 듯이 쓰다듬고 있더래요. 그대로 기절을 한 건지 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신 할아버님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느 논밭 한가운데에 서 계시더래요. 주위는 온통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하늘도 뿌연 안개로 덮여 있어 앞이 잘 안 보이셨다고 해요. 단지 발밑에 이미 베어놓은 벼가 있는 걸로 보아서 밭이었다고 생각하셨대요. 발길 가는 대로 걷다 보니 저 앞에 큰 덩치를 가진 사내가 서 있더래요. 말씀하신 크기로 보아하니 지금의 최홍만 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여하튼 눈을 찌푸리며 조금 더 다가가자 그 사내가 알아차렸는지 뒤를 도는데 머리에는 상투를 트고 풀어에 친 저고리에 팔짱을 낀 팔은 물론이고 몸에 털이 여기저기 나있고 길게 기른 눈썹이 눈매가 굉장히 무서웠더래요. 할아버님이 그대로 굳어있자 그 사내가 이리 와보슈 라고 말문을 열었대요. 다가가기 망설여져서 그냥 서 있었는데 그 사내보다 몸집만 초등학생처럼 작았지 비슷하게 생긴 사내들이 여기저기 나타나 웃으면서 할아버님 주위를 빙빙 돌더래요. 그래도 굳어버린 할아버님이 미동도 없자 큼직한 사내가 다가와서는 벙어리요? 뭔 미동이 없슈 하더니 허리를 굽어 할아버님 앞으로 얼굴을 가까이 대며 여봐요 하더래요. 할아버님은 여기가 어디여요? 라고 겨우 말문을 열었는데 빙빙 돌던 작은 사내들이 자리에 앉아서 어디긴 어디여 우리 동네지 하며 대신 대답하더래요. 큼직한 사내가 여기까지 어찌하는진 몰라도 집에 들어앉은 작거 때문에 당분간 고생하겠네 하더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할아버님은 대강 짐작은 했지만 이 양반이 말하는 우리 집의 작것이 그 여자인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느낌보다는 여기는 대체 어디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지? 라는 생각이 더 깊이 드셨대요.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앞섰던 거죠. 그러다가 이윽고 말문을 뗀 할아버님께서 여기는 대체 어디요? 지가 혹시 죽은 건가요? 라고 묻자 큼직한 사내는 아유 죽은 건 아니요. 여긴 원래 산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곳인데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요? 하고 머리를 긁적이면서 대답했대요. 할아버님은 왠지 모르게 푸근하고 친근한 느낌 그리고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경계심을 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고 해요. 그때 큰 사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앉아있던 작은 사내가 재채기를 했는데 날아갈 듯 옷이 휘날리고 태풍이 집을 삼키듯 등 뒤로 엄청 심한 바람이 지나갔다고 해요. 이윽고 재채기를 끝마친 작은 사내가 큰 사내를 바라보면서 딱 보니까 그년이 분명 허구먼 진짜 죽일년 하면서 욕지거리를 하더래요. 할아버님이 떨고 계시자 큰 사내가 믿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도깨비여 도깨비
자네는 죽은 게 아니여. 어쩌다 여기로 왔는가. 아까부터 생각을 해봤는디 그 육실할 것이 눈앞에 서는 것 빼고는 왜 일로 왔는가 잘 모르겠소. 하더랍니다. 도깨비라는 얘기 들으니까 할아버님께서도 엄청나게 신기했다고 해요. 도깨비? 내가 도깨비를 타보다니 이게 뭔 일이람? 하고 생각하고 있던 순간에 그년이 곧 가실 양반들 관에다가 별 해괴한 짓을 해가지고 부정을 태운다니께. 편하게 갈 양반들도 그년 때문에 못 가고 여기저기 떠드는겨. 얼마나 불쌍한지 하고 얘기했대요. 동시에. 어쨌든 그년이 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짱 양반한테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안에서 봤다는 것부터가 위험한 거구먼. 목숨 부지하기 힘들어. 알간?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사는 곳이여. 산 사람이 못 들어올 뿐이지 엄연히 여긴 우리 동네고 그짱 양반이 꾸는 꿈도 아니여. 그것만 알아. 라고 얘기를 마치고 뿌연 하늘만 바라보더래요. 단지 건물을 쳐다봤다고 해서 곧 죽을 사람들한테 저주를 퍼붓고 이승에만 머물게 하는 그 여자 귀신이 무섭기도 했지만 여기가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그 경계라는 사실에 아리송하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할아버님은 도깨비에게 부탁을 하기로 했대요. 진이자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고먼요. 지가 어떻게 여기서 나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떼낼 수 있는지 귀띔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슈? 부탁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도깨비에게 얘기를 하자 큰 도깨비가 헛기침을 하더니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 마치 그 소리가 천둥번개 같았다고 해요. 그 소리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배가 고파 그러는디 그럼 메밀묵을 많이 쏘주면 한번 생각을 해볼 테니께 정확히 5일 뒤에 큰 대접에다가 메밀묵을 가득 담아서 대문 앞에 놓아줄 수 있는가? 라고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물어보더래요. 당연히 수긍한 할아버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개 속에서 오직 도깨비 옷저고리만 붙잡고 천천히 따라오라는 도깨비를 따라 꽤 오랜 시간을 걷고 걸으셨대요. 얼마나 걸었는지 감도 오지 않았을 때 금태로 두른 커다란 문이 보이더래요. 큰 도깨비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자 그 큰 대문이 열리면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이 비추더래요. 할아버님의 말씀을 빌려 말하자면 따뜻한 비단옷 수십 개를 갑자기 겹쳐 입은 듯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다고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님이 발로 이불을 벅찼을 때 머리를 입을 끝까지 덮고 있었던 탓인지 온몸에는 땀 범벅에 숨도 차고 어지러웠다고 해요. 바로 실눈을 뜨고 방문을 바라봤을 때 아까 봤던 그 여자는 없었고요. 그곳에서 몇 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 시간은 겨우 15분 정도밖에 지나있지 않았대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생생해서 할아버님은 일단 메밀묵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대요. 그 이후 할아버님은 5일 동안 매일 가위에 눌리시고 악몽을 꾸시고 밤마다 꿈에서나 현실에서 이따금씩 그 여자를 봐야만 했대요. 참 이상한 게 그 여자는 말도 걸지 않고 할아버님 머리맡에서 다리 밑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할아버님에게 다가오더래요. 4일째 되는 날 잠을 자는데 너무 한기가 들고 느낌이 좋지 않아 눈을 살며시 떴는데 그 여자가 할아버님의 얼굴 앞에서 미친 듯한 속도를 내며 손으로 할아버님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더래요. 이후 그 여자가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합쳐진 톤으로 곧 가자, 곧 가자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더래요. 번뜩 일어나서 혼비백산에서 밖으로 도망 나온 할아버님은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동네를 뛰어다녔대요. 마지막 5일째 되는 날에 할아버님은 모아왔던 돈을 탈탈 털어서
메밀묵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대문 앞에 메밀묵을 놓아두었대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대접이 아니라 대하에 담아뒀으니 좀 도와주셔요 라고 중얼거리고 방으로 돌아왔대요. 문도 다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방 안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밖에서 친구분들이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반가운 마음에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느낌이 너무 좋지가 않아 방 안에서 왜 부르냐고 대답만 하고 있으려니까 친구분들이 지금 빨리 가야 한다고 자꾸만 재촉을 하더래요. 궁금한 나머지 창호지에 자그맣게 구멍을 내서 밖을 바라보니 마당 담벼락 위에 검은색 물체 하나가 할아버님 친구 세 분의 목소리 흉내내면서 앉아있더래요. 할아버님께선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마터면 오줌을 지릴 뻔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치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할아버님은 이성의 끈을 잡고 무슨 일이여 이 시간에 나 못 나가 몸이 안 좋아 하시면서 계속 대답만 하셨다고 해요. 그러자 밖에서 안 그럼 내가 직접 들어가 끌고 나와야겠구먼 하더랍니다. 너무 놀란 할아버님은 지금 옷을 입고 있다고 둘러대며 시간을 벌었대요. 일부러 바시락거리는 소리를 내자 더 이상 밖에서 인기척이 없다가 갑자기 인연이 여기가 어디라고 겨들어온겨? 당장 꺼지지 못혀? 대체 무슨 해코지를 하고 다니는겨? 죽은 사람이 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지. 왜 오만 사람을 괴롭히는겨? 이렇게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바로 큰 바람이 몇 번 불고 방문이 흔들흔들 하더니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깨르륵 들리고 덜컹덜컹 하더니 아주 잠깐이지만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잠잠해지더래요. 비명소리인지 바람이 문과 문 사이를 타고 들어올 때 방 안의 할아버님은 너무 놀래서 그 자리에 서서 굳어 있었대요. 아까 뚫어놓은 창호지로 밖을 살짝 보았는데 마당엔 아무것도 없었대요. 밖에 쥐조근 듯 조용해지자 무슨 용기가 났는지 메밀묵을 확인하러 나갔는데 메밀묵이 멀쩡하더래요. 손에 댄 흔적도 없는데 다만 색이 좀 이상했대요. 대문 밖에 나가보니 어스름하게 비추는 달빛 아래 원두막을 가는 방향으로 그때 보았던 큰 도깨비가 주위에 도깨비불 몇 개와 함께 덩실덩실 걸어가더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도깨비도 그 귀신도 꿈도 가위도 악몽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호기심에서라도 그 건물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시는 듯 했어요. 얘기를 들은 건 여기까지예요. 아이스크림이 다 녹을 때까지 멍하니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요. 정말 현실과 다른 경계가 있는지는 미스테리이지만 도깨비가 마냥 무섭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왜 이렇게 길어? 열두 시 추천 감사합니다. 도깨비 존멋 못하는 거예요. 아, 저는 부모님 두 분께서 다 경기도 서울 분이어서 제가 사투리를 안 써가지고 이런 거 좀 힘들긴 하네요. 어색하잖아. 어디 보자. 다음 건 뭘 할까?
더 사투리 연기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 어제 새벽에 어떤 인스타에서 광고하는 만화를 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용이 진짜 답이 없어. 저는 이제 그 내용만 봤어요. 처음에 광고한 내용이 그거야. 20살에 엄마가 되었다. 근데 아기가 그 뇌 장애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 아이를 뭐 낳았고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너무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열심히 살아가는 뭐 그런 내용인가? 이러면서 그 만화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중간까지 봤거든요. 와, 여러분 이거 제가 궁금하시면은 제목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람이 피폐해져 이거. 내용이 장난 아니야. 이거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해봤더니 만화 후기 이거 본 후기가 엄청 많은데 약간 그런 거예요. 일단은 아니야 이거 대충 내용을 말하기에도 좀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다가 요정 이야기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근데 이거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밤에 이거 인스타 서칭하다가 이거 봤는데 진짜 나 너무 피폐해진다 이러고 친구한테 링크를 보냈거든요. 친구가 자기가 나온 것까지 중간까지 봤대요. 이게 무료 회차가 있고 유료 회차가 있는데 무료로 나온 게 반 정도 되거든요. 봤대. 그랬더니 재미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로만 보면 재미는 있는데 아니 이거는 좀 감정이입 같은 거 잘 하시는 분들 보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인물들이 다 정상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쓰신 분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모든 순간에 약간 최악의 선택만 하는 기분이야. 왜 저러나 싶은 느낌? 근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위에 그런 걸 잡아줄 만한 어른은 없었구나.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구글에 검색해서 가보세요. 그래서 바다고미님, 옥도님, 갈라파펭귄님, 꼬리별님, 이글스님, 와페님, 호니님, 이호님 어서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줄거리 요약해놨네. 딱 2줄이야.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야. 이건 방송용이 아니야. 어서오세요. 순화를 해봐야 되나? 아니야 이거 순화해도 안 돼. 이거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쳐보세요. 요정 이야기. 다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우연히 봤는데 속이 너무 안 좋고 기분 나빠.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아무튼 다음 건 뭐 하지? 영화관 무서운 이야기도 있고. 이거 재밌는데. 내가 하다사나님 어서오세요. 오타.
반복되는 아니 근데 여러분 그런 재산님 어서오세요. 약간 감당하기 힘든 불행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 있더라고요. 약간 인생 총량의 법칙이라 그래서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 양이 정해져 있어서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어쨌든 불행한 것도 행복한 것도 양이 정해져 있어서 엄청 불행한 사람도 나중엔 행복해진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봤던 그 만화는 그걸 깨버렸어. 내가 봤을 땐 모든 게 잘못됐다니까. 근데 그분도 그 만화를 뭐 정식으로 이제 출판도 하시고 연재도 하시면서 뭐 많이 좋아지셨겠지만 아무튼 나는 뭐 우울증 없고 그런 거 봐도 별로 공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면 한번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친구는 재밌다 했으니까. 그래서 내일 방송 준비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제니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방송 딱 하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약 먹을까 하다가 약 먹는 거 까먹었는데 지금 또 나름 괜찮네요. 일단 내일은 방 청소도 하고 소설 쓴 거 마무리 짓고 그래야겠어요. 아니 그 뭐지? 가끔 머리가 이마 쪽 그쪽 좀 막 땡기면서 아플 때가 있어가지고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내가 휴대폰을 많이 보나? 아무렴 그런가?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를 누가 꽉 조이는 기분? 와 근데 목사탕 목캔디 먹고 물 먹으면 엄청 시원해요. 좋다. 네 근데 머리가 가끔씩 그렇게 아파가지고 이게 편두통인가 싶기도 하고. (1543) 1호님 어서오세요. 멜빌님이 땡기시는데 멜빌짱 그만 땡기라 했잖아. 아무튼 멜빌짱 나 뭐지? 쪽지나 뭐 아무튼 나한테 연락 수단으로 주소 좀 보내놔요. 내가 뭐 거절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편지랑 명함이랑 선물 챙겨주려고. 그거 그냥 한 말은 아니니까. 사진사님 어서오세요. 그럼 설레버린다고? 어서오세요. 그리고 편지 이벤트도 할 거예요. 편지나 선물. 근데 그런 거 걸려있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방제는 안 적고. 한차 오늘 맞으셨어요? 제 여동생이 저번주 토요일날 맞았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막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 가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좀 나아져서 일찍 자는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팔만 아프고요.
123님 어서오세요. 총덕차님 어서오세요. 2차보다 더 멀쩡하다고요? 저는 1차 때 아프고 2차 때 안 아팠어요. 근데 부스터샷은 언제 맞을까 싶긴 한데 고민입니다. 동생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괜히 나도 아플 것 같고 좀 걱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글스님, 이도희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반복되는 꿈과 나의 전생입니다. 저희 금요일날도 전생 얘기 한번 했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2차 때는 어지럼증도 있고 그랬는데 저도 1차 때도 좀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막 몸살이고 그랬었거든요. 모모님 어서오세요. 근데 막 그래서 죽고 나면 윤회를 하기 때문에 전생에 약간 덕을 쌓거나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말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나는 뭐 덕을 쌓지는 못하더라도 남한테 피해 끼치고 그러진 말아야겠다 이런 기분. 제가 전생론을 믿는 이유는 일단 저희 집 고양이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 고양이가 막 급격하게 뭐 안 좋아서 죽게 된다거나 하면은 저 그때 방송을 아마 쉴 것 같아요. 진짜 하루 종일 울 것 같은데 아닌 척해도 한 하루 이틀은 쉴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직은 뭐 그래서 아무튼 반복되는 꿈과 나의 전생입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반복되는 꿈과 나의 전생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간에 이유모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잠에서 깨면 꿈 내용이 잘 기억도 안 났고 시험 기간이라 단순 스트레스 탓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시험이 끝난 뒤에도 악몽은 계속됐고 더욱더 선명해져서 꿈이 생생히 기억날 정도가 되었어요. 또 이상한 점은 4개의 꿈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은 제가 큰 기와집에서 한복을 입은 여자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내려와서 흠씬 두들겨 패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한복을 입은 여자가 바닥에 퍼질러져 울고 있고 저는 그런 여자의 머리끄덩이를 잡아서 마당 끝에 있는 우물로 끌고 가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우물 앞에서 한복을 입은 여자가
얼굴에 콧물, 눈물, 피범벅으로 엉엉 울면서 저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 옆에는 저로 보이는 사람이 재밌다는 듯 깔깔 웃으면서 우물 속으로 그 여자를 밀어넣었죠.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하고 꺼림칙한 부분이 네 번째 꿈인데요. 한복 입은 여자의 목소린 들리는데 여자는 없고 보이는 건 우물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물 안에 뭔가 있는 느낌이 들어 안을 봤더니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우물 안에서 깔깔대며 이 말을 반복했어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었으니 아 기쁘다. 이렇게 4개의 악몽을 한 달 내내 이상한 주기로 꾸다 보니 잠도 잘 못 자고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서 한 번은 철학관에 찾아가 꿈 해석을 부탁했어요. 철학관에서는 제 꿈을 듣더니 해몽보다는 전생체험이 더 도움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반, 의심 반으로 하게 된 전생체험은 제 꿈과 놀랍도록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생체험에서 저는 어떤 아가씨였고 수연이라는 몸종이 있었어요. 저는 못생겼고 재주가 없는 반면에 수연이는 예쁘고 재주가 많았는데요. 어느 날 제 부모님처럼 보이는 분들이 저 대신에 어느 집에 수연이를 딸이라 속여서 시집 보내자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다음날 부모님이 그 집으로 혼인 얘기를 하러 나서자마자 저는 수연이 머리채를 잡아 마당에 던졌고 수연이는 자기한테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저는 더 화가 났는지 수연이의 몸을 마구 짓밟고 얼굴에서 피가 터지도록 때렸어요. 그런 중에 수연이 옷이 풀어헤쳐졌는데 그 틈으로 수연이의 배에 큰 피멍이 든 게 보였죠. 수연이가 바닥에 누워서 미동도 없이 흐느끼기만 하자 저는 수연이 머리카락을 다시 붙잡아서 마당 끝에 있는 우물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는 수연이를 우물 안으로 밀어놓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장면의 끝으로 그날의 전생체험은 끝났어요. 전생체험 뒤에 철학관에서 저보고 아무래도 무당한테 가보는 게 좋겠다며 아는 무당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 무당이라면 질색을 하던 터라 철학관 할아버지께 무당은 싫은데 라고 했죠. 그랬더니 원래 무당은 의사야. 귀신이나 영혼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의사에게 받듯 치료를 받는 건데 일부 돈에 미친 놈들이 되지도 않는 짓거리를 하는 거지. 이런 말을 하며 무당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친구와 함께 주소를 따라 용인으로 갔어요. 그분께 철학관 할아버지의 소개로 왔다고 말한 뒤 제 꿈과 전생체험 이야기를 모두 했더니 갑자기 절 보고 웃는 거예요. 이빨이 보이도록 환하게 웃다가 확 정색을 했는데 표정이 너무 소름 끼쳐서 저희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무당이 말했죠. 사람 죽이고 천수를 누렸으니 그 업이 얼마나 클 것이며 시신도 안 걷어줬으니 그 업은 또 얼마나 클 것이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어댔으니 마부의 침이라 참 진퇴의곡이니. 무당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다가 갑자기 허공을 보며 눈물을 흘리더니 불쌍해라 얼마나 무섭고 슬펐을까 이러면서 뭐라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러다 깜짝 놀란 듯 저를 보면서 묻더라고요. 보살님 주위에 곧 아기 태어나지? 그때 문득 숙모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뒤라서 아기 신발을 사다 준 게 떠오르는 거예요. 놀라서 입도 안 떨어지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니까
무당이 앞에 책상을 팡 치면서 아기 태어나지? 그렇지? 라고 다시 묻는 겁니다. 저는 무서웠던 나머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니까 무당이 보살님 진짜 큰일 났다. 아이고 어쩌나. 너무 늦었어. 아기 죽였어야 했어. 이러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 아기를 왜 죽여요?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묻자 무당이 저를 째려보면서 말했어요. 너 전생에 사람 죽였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우물에 던져놓고 천수를 누렸다고. 그 한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너한테 찾아온 거지. 그 말에 저와 친구 둘 다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당이 이러는 거예요. 그 태어난다는 아기, 그 아기로 찾아온다고. 보살님, 내 말 잘 들어. 아기 태어나면 그 아기랑 같이 있지 마. 돌 지나기 전까지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 친구가 왜 돌까지인데요? 라고 묻자 무당이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까지 전생을 기억하거든. 저와 친구는 무당집에서 나와 헛소리내 뭐내 떠들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무당을 만난 뒤로는 거짓말처럼 악몽은 안 꾸더군요. 그렇게 한 달하고 좀 더 지나서 그 일이 흐릿해질 때쯤 사촌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저와 엄마는 며칠이 더 지난 뒤에 숙모 병문안에 갔어요. 엄마가 숙모한테 아기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숙모가 웃으면서 대답하셨는데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수연이에요. 시어머님이 첫 손주라고 어디 가서 돈 주고 이름을 지어오셨는데 이름 짓는 데에서 꼭 수연이라고 지으라 했대요. 그래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나? 저는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고 넘기려 했는데 그때 숙모 옆에 계시던 삼촌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형수, 신기한 게요. 아기 배에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묻은 줄 알고 침으로 지웠었다니까. 삼촌이 그러면서 아기 배를 까서 보여주는데 저는 보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전생 체험할 때 본 그 여자의 피멍이 생각났거든요. 엄마가 너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 그래서 저는 아프다고 대답하고 숙모한테는 아기 예쁘다, 아파서 죄송하다, 몸조리 잘하시라고 두서없이 말하고 바로 병원에 빠져나왔죠. 먼저 집에 도착한 저는 그 뒤에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엄마는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다며 되지도 않는 얘기라고 하다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는지 다음날 저를 데리고 어느 절에 갔어요. 스님 한 분이 얘기는 다 들었다면서 엄마랑 저를 법당으로 데려갔고 저와 엄마는 며칠 동안 수연이라는 분의 제사를 성심껏 지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리고 숙모에겐 미안하지만 얼마 전 돌잔치 때까지도 얼굴을 못 비추고 전화랑 문자로만 연락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2달 전쯤에 꿈에서 어떤 여자가 엉엉 울면서 나왔고 그 다음날에는 울던 여자가 저한테 바늘을 주고 갔어요. 그때 찾아갔던 무당에게 전화로 꿈 얘기를 하자 이제 다 끝났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아직은 사촌 동생을 볼 용기가 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웃으면서 동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신이나 무당은 하나도 안 믿고 살아왔는데 이번 일로 겁이 많아졌네요. 음향 효과 뭐야? 그냥 주고 싶었습니다. 사진사님 세포 기억설이 뭐예요? 처음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코쿠님 어서오세요. 이제라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거요? 그거 살짝 믿는 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심장 이식을 받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술도 못 먹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심장 이식을 받고 나니까 술을 너무 잘 먹고 약간 그 전 심장 주인의 취미나 그런 거를 좀 갑자기 뭐 습득을 했다거나 그런 얘기? 저는 좀 믿는 편이에요. 신기하잖아요. 믿는 편입니다. 네, 저도 신기해가지고. 근데 뭐 저는 네, 좀 믿는 편이에요. 어서오세요. 근데 그 뭐지? 아무튼 저는 네, 전생설 세포 기억설 다 믿는 편입니다. 저는 목에 나사레바가 나서 이번에 던파 승표 모아서 프레이픽 받은 거 공포 한 부 있어서 공포 받아야 돼서 공포 받은 줄 알고 깠는데 절망이었어요. 아, 저는 중복 나와가지고 짜증났어요. 제가 티아메트 5셋을 만들려고 계속 상자를 까는데 중복이었어. 공상 기억설. 삐양님, 이인님 어서오세요. 이번 생에 할이 꼬시면 다음 생에 성공하는 거 뭔 소리야. 경남님 어서오세요. 그건 또 아니야? 어렵네? 어렵지. 최면이요? 최면 저는 근데 저도 전생 체험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뭐 오타 안 냈어. 전생 체험 해보고 싶은데 좀 모르겠더라고요. 비싸더라고. 15만원 정도? 30분에 15만원이었나? 근데 어차피 전생은 전생이고 난 현생을 살아가고 있잖아. 어쨌든 죄를 지었던 거 뭐 전생이 난데 현생에 대해 고통받을 그거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생은 지옥이다. 슬퍼 오네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비 오는 날의 방문자입니다. 주의가 산만해서 안 된다고 환불받은 적이 그게 체질이 있나 봐요. 그런 게 최면 같은 게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분이 있고 그렇대요.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고 좀 아쉬웠겠네요. 저는 그럴 기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솔직히 막 타로 이런 거는 곧잘 보러 다니는데 아예 그거 있잖아요. 무당집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무당집은 안 가고 싶어 그냥. 여러분 그래서 10주년 11시부터 하디슈니까 한 10시 50분쯤에 생방을 해야 되고 저는 지역이 무당촌이에요. 아 진짜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주위에 무당집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슈빵마님 어서오세요. 뭐 사와? 원희님, 경남님 어서 오시고요. 진짜요? 그 동네엔 신들끼리 싸우겠네요. 근데 신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동자신 모시는 무당들은 접신했을 때 사탕이나 그런 거 엄청 좋아하고 평소에는 말투도 막 어른 말투인데 뭐 접신하면은 말투가 되게 애기처럼 그렇게 된다던가 그렇다면 정신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그런 곳에는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 데랑은 저희 집이 좀 도로가에 있어요. 집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 있고 되게 아유 목에서 뿌덕뿌덕 소리 나겠어.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그건 좀 괜찮을지도. 오늘 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피자를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서브웨이 먹었어요. 그게 피자 양식 카테고리 할인하길래 서브웨이도 할인되나? 이러고 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자가 너무 먹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서브웨이로 마음에 달랬습니다. 그거라도 안 먹으면 약간 슬플 것 같았어. 옥춘이야, 옥춘. 네, 옥춘. 그거 제사상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무서운 얘기에도 나오는 게 제가 어떤 얘기를 봤는데 거기 옥춘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은, 아이고 두파이님 어서 오세요. 그 주인공 할머니 얘기였나? 약간 그런 건데, 아무튼 얘기가 그런 거였어. 귀신이 이가 다 썩어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옛날에 죽은 사람인데 옥춘을 입에 계속 물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가 다 썩은 거야. 그래서 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 진짜 달아요. 저는 먹어본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단 거 안 좋아해서. 기계인 노가다 재밌나? 그 재료 모으는데 황궁이 낫나? 나 오늘 던파 추천만 했어 진짜. 항로에 가끔 돌면 재밌죠. 난 레전 소울 많아서 괜찮을 것 같아. 코인 캐는 거 항공? 오케이. 다시는 안 먹어요.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죠. 레소 갖고 뭐예요? 그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할 거 되게 많은데? 이야기 맞게. 은근 쓸모가 많긴 한데. 맞아, 정가, 초월. 정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역시 디아 매니아님. 난닝코님 어서오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그 정도 있으면 레소 안 캐도 되죠. 아무튼 여러분 내일 방송 때 재밌게 하자고요.
네, 초월하죠. 대표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비 오는 날의 장문자. 뭔가 비 오는 날은 뭔가 항상 있는 것 같아. 내일 들어올 수 있겠지. 화이팅 화이팅. 그래도 넉넉하게 2시까지 하니까요. 시간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 방송하면. 안 가는 날은 잘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내가 뭐 노래 틀고 노가리 까는 거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미워? 10마리 더 돌린다고? 너는 진짜 등창이다. 나 같은 라이트 유저는 못 비기겠네, 진짜. 아, 그리고 님들 저 뭐지? 그 여자친구 유주님 신곡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동양풍? 그런 건데 노래 좋아요. 나오자마자 그냥 어쩌다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약간 이런 목소리였나 싶기도 하고. 노래 제목은 놀이입니다. 내 여자친구 아니잖아. 어쩌라고. 순이한님 어서오세요. 오즈마에 투자해야 될 시간에 딴 데에다 그러니까 오즈마를 못 가는 거 아님? 꼼신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이야기는 비오는 날의 방문자입니다. 시골 할아버지에게 들은 무섭진 않지만 기이한 이야기다. 시기는 6월 말에서 7월 초쯤. 아직 나와 형이 태어나기 전일이라고 한다. 장마가 왔던 터라 그날은 아침부터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다고 한다. 농사일도 못 나갈 지경이라 할아버지는 대낮부터 화로 옆에 앉아 술을 홀짝이고 있었단다. 따로 뭘 할 것도 없고 담배나 태울 뿐. 점심은 진작에 먹었지만 저녁까지는 아직 시간도 꽤 남은 터였다. 자연히 술이 땡길 수밖에 없지만 술병에 남은 게 별로 없었더란다. 사둔 술도 없기에 이걸 다 마시면 사러 나가야 할 터였다. 하지만 이 쏟아지는 빗 속으로 나가고 싶진 않았다. 결국 할아버지는 시간을 안주 삼아 천천히 한 잔씩 기울였다고 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술 기운이 슬슬 돌아 잠시 누울까 싶던 무렵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 누가 찾아왔나 싶었다. 누구야? 라고 물었다. 그러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또 그치고 빗소리만 들리더란다.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 기척도 없었다. 뭔가 싶어서 당황해하고 있자 잠시 있다가 또
쾅쾅쾅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가기도 귀찮아서 안쪽 방에 있을 할머니를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잘 들리지가 않는지 대답이 없었다. 이봐, 할멈! 하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다. 그 사이에도 문 두드리는 소리는 이어지고 있었다. 이대로는 잠도 못 자겠다 싶어 할아버지는 떨떠름한 기분으로 현관에 나섰다. 약간 비틀거리면서도 현관까지 나온 할아버지는 샌들을 신고 쾅쾅쾅 소리가 나는 문에 손을 댔다. 그렇게 세게 두드리면 문 다 부서지겠다 하고 문 너머의 상대를 지책하며 단숨에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바로 전까지 그렇게 문을 두드려댔는데 정작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주위를 둘러봤다. 역시 아무도 없었다. 다만 처마 밑에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듯 문 앞이 흠뻑 젖어 있었다. 별다른 일도 없었기에 할아버지는 문을 닫고 화로 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천천히 누웠다. 그러자 또 쾅쾅쾅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다시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역시 아무도 없다. 이번에는 바깥까지 나가 살폈지만 마찬가지이다. 다만 처마 밑에 있는 젖은 흔적이 아까보다 더 커진 듯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며 생각을 하다가 현관 앞에 있는 우산을 처마 끝에 살짝 기대어 세워두었다. 어쩐지 그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다시금 할아버지는 화로 곁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또 쾅쾅쾅 하고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 거기 우산 있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한다. 그러자 문 두드리는 소리는 또 그쳤다. 할아버지는 귀찮다 싶으면서도 다시 한번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고 밖을 보았다. 처마 끝에 기대어두었던 우산이 사라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앓는 소리를 내며 화로 곁으로 돌아오자 할머니가 나와 있었다. 어디 있었던 거냐고 묻자 방 안에 있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아무래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할머니에게는 하나도 안 들렸던 모양이다. 누가 왔었어요? 하는 할머니 물음에 할아버지는 대답했다. 뭐가 왔나봐. 하도 문을 두드리길래 우산을 줘버렸지 뭐요. 할머니는 멍하니 있다가 새 우산을 사야겠다고 한마디 했다고 한다. 며칠 뒤 장마가 그치고 맑은 날이 며칠 이어졌다. 산에 일에 나갔던 할아버지는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발견했다. 큰 나뭇가지에 우산이 펼쳐진 채로 걸려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누가 우산을 저런 데다 놨나 하고 그냥 지나갔지만 계속 걸어가는데 보이는 나무마다 우산이 달려있는 게 아닌가. 이상하다 싶어 우산을 내려보니 비가 쏟아지던 날 기대어뒀던 우리 집 우산이었다고 한다. 어쩌면 가져갔던 놈이 갚으러 온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우산을 다시 나무 위에 올려뒀다. 이놈아, 너한테 준 거야. 가져도 되니까 다시 가져가. 큰 소리로 외치고 다시 가던 길에 갔다고 한다. 그러자 그 후로는 나무 위에 우산이 보이지 않더란다. 나는 뭐 다른 답례 같은 건 없었어? 하고 물어봤지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고는 그런 거 없지 뭐냐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뭐 돌려주러 온 건 가상하구나 하고 쓴웃음을 보이셨다.
이건 진짜 기묘하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무튼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야, 마지막이라니. 마지막 대송. 끼꽹님 안녕하세요. 울지 마. (1분) 전에 미리 팀. 누가 그런 거 배우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방송 저도 좀 기대도 되고 그렇긴 한데요. 10주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여러분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제 방송 오래 본 분들은 제일 오래 보신 분들은 한 8, 9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네요. 그래도 그쵸? 쌍토님 어서오세요. 준비 잘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그래서 오늘 일찍 자고 내일도 좀 많이 자려고요. 그게 최고더라고요, 결국엔. 그래서 아무튼 내일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내일은 또 2시까지 하니까 평소에 좀 나는 너무 늦게 돌아서 생방 잘 못 챙긴다 그런 분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화이팅 내일의 나. 약간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저는 가보겠습니다.